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이 딱 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5월인 실록의 계절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그 제 뒤로 보시면 네. 진짜 진홍빛 예, 예. 꽃이 화사하게 피었죠. 예, 예. 스튜디오가 전체적으로 환하게 보이네요. 네. 네. 철쭉꽃. 네, 철쭉꽃. 지금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예, 예. 철쭉인데 예. 혹시 철쭉이란 말이 유래를 아시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철쭉꽃에도 뭐 유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 철쭉의 이름이 중국어 척촉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아. 지금 보시면은 예. 머뭇거릴 척, 아. 또 머뭇거릴 촉.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 발걸음이 멈춰진다. 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턱촉에서 다시 이제 철조로 바뀌었다고 해요. 철쭉으로. 그런데 이런 머뭇거리다는 뜻 이외에도 또 예. 뭐 비척거리다, 비틀거리다. 아. 그러니까 저 철쭉이 사실 그 독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냄새 맡아도 비틀거리고 음. 그다음에 먹으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다. 아. 어렸을 때 제가 그 예. 5월이 되면 예. 이 산 같은 데서 진달래꽃을 좀 따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생김새가 이제 철쭉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네. 어머니가 철쭉은 먹지 마라. 어.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진달래 같은 경우는 화전으로 부쳐 먹는다는 소식은 얘기는 들었는데 철쭉 같은 경우는 뭐 화전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고서에 있습니까? 예, 이제 고서도 있는데 예, 예. 그 아마 그 철쭉이 옛날도 아주 좋은 볼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예, 예.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에 나오는 건데요. 아. 네, 그 옛날에도 철쭉을 보면서 유유자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 제가 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예. 소백산 새 봉우리 사이 철쭉이 숲을 이루어 바야흐로 활짝 피어 있다. 꽃이 한창 무르익어 화사하게 흐드러져 마치 비단장막 사이를 거니는 듯하다.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인데 아마 지금 철에 예. 소백산을 오르다가 그 철쭉에 감흥에 젖어서 아. 아마 저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나 아름다운 철쭉. 우리나라 최대의 철쭉 군락지를 갔다 왔는데요. 경남 합천의 황매산. 지금 바로 떠나시죠. 와,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철쭉 군락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합천 황매산 거기 왔는데요. 와,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올라오는데 무려 2시간씩이나 걸렸어요. 와, 대단하네. 몇 시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우리는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새벽에 철쭉이 보여요? 아니 안 보여. 안개가 덮어가지고 네. 10m 앞도 안 보여. 지금 거친 거예요, 이제 안개가. 새벽에. 마땅한 관광자원이 없는 합천구는 이 황매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봄에는 지금이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 철쭉제 엄청나게 광활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바로 이제 가을이면 억새. 가을에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이라고 그래요. 와, 여기가 그러니까 황매 평원이구만. 여기가 철쭉 군락지로 된 사연이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다 양 목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들이
이 독성이 강한 철쭉만 먹지 못하고 다른 풀 다 뜯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철쭉만 모여 사는 자라는 그런 군락지가 된 거죠. 사철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황매산은 봄엔 이렇게 철쭉으로, 또 가을과 겨울에는 억새와 눈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바라보는 표정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네. 아, 코로나 때문에 진짜 4년 동안 제대로 못 움직였죠? 네, 그렇죠. 아, 처음 오시니까 어때요, 좀? 조금 여기서 좀 개고 일하면은 이 햇빛에 꽃이 좀 반사돼가지고 부수시고 예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또 나름대로 비가 오고 저 구름이 많이 끼니까 나름대로 운치는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네. 이야. 사람이 찾는 이유가 다 있었구만. 아. 이야.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 물결을 보면서 정말 황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꽃들 사이에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꽃처럼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자, 사냥으로 허기진 비를 채워줄 합천의 맛을 만나봐야죠. 바로 푸짐한 오곡밥 정식입니다. 아, 저기 합천댐이구나. 야, 정말 경관 좋네. 오곡밥 나왔습니다. 아, 오곡밥이요? 예. 와, 오곡. 가서 봐. 요것이 수수고, 보리. 요거 조. 조. 예. 예. 찹쌀. 콩입니다. 그거는. 아, 예, 예. 아니 오곡밥만 나온 줄 알았더니 막 진짜 막 반찬이 푸짐한데, 저 궁금한 게 예. 이거 예, 예. 합천에서 나는 명이나물입니다. 명이. 예, 예. 그리고 이거 아. 궁금해요, 이거. 아, 가죽입니다. 가죽하고 이거 가죽나물? 취나물입니다. 취나물 이거 네네. 데쳤네요. 예, 예. 야, 진짜 이 향이 정말 기가 막힌데. 예. 근데 이 나물은 전부 어디서 난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캐 가지고 옵니다. 할머니들이?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참으로 야생 나물을 드립니다. 산에서 이렇게 좋은 나물들을 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요리를 하지요. 화려한 반찬들. 근데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오곡밥. 근데 왜 다른 데서 오곡밥을 시키면 왜 5개 정도 다 섞여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가만있어 봐. 오곡. 그게 음양, 오행.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금주 화목, 물, 쇠, 금, 땅,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불. 아,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수수. 이거 섞어서 먹는 것보다 하나씩 먹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수수는 고소하고 식감이 좋죠? 이건 조지, 노란 거요. 조밥. 아우, 조밥 엄청 좋아하는데, 부드럽고 달콤하고. 야, 근데 아마 다른 반찬이 많지 않으면 이게 밥량이 좀 작을 것 같은데, 반찬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시래기 된장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울푸드 시래기 된장국 한번 먹고, 차가워진 몸이 아주 싹 녹아버리네 그냥.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요, 울릉도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합천에서 나온다네요. 이 봉까지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예. 딱 잡아서. 명이나물에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딱 노름하면서 씁쓸한 맛. 좀 달아.
어향동고 비슷한 건데 이게 표고버섯 탕수거든요. 이 표고버섯 사이사이에 이게 페인꽃 있죠.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면 어향동고야. 엄청 비싸요, 중국집에서는. 이거는 고기만 안 넣고 버섯으로만 있는데 부드럽고 식감하고 새콤달콤. 이 나물들 봄에 드실 수 있는 제철 나물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수확 시기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남쪽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경남 이제 합천이니까 아마 5월 중순쯤 말이나 6월 초쯤 이제 이게 진짜 충청도로 올라오겠지. 가준나물. 근데 이거는 이게 일교차가 심해야 이게 또 이게 잘 자라요 또. 우리 고장 해미 이쪽은 오순이 또 나오잖아.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드는데 무지개 형태 딱 계속 유지하면서 먹죠. 오곡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 드시는 것도 비결입니다. 진분홍 철쭉이 반갑게 인사하고 정성스러운 손맛에 반하게 되는 곳, 그곳은 경남 합천입니다. 네, 합천에 아주 호환 인심이 느껴지는 오곡밥 정식 정말 참 맛나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이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철쭉꽃을 보려는 인파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촬영 갔을 때 이틀 내내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철쭉을 보려고 오더라고요. 그 봄에는 저곳은 이제 철쭉으로 예. 그리고 또 가을에는 억새로 아, 이제 자연이 하나의 관광장으로 된 거죠. 우리 대전도 보면은 이제 둘레산길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벚꽃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산수라든가 철쭉, 목련, 뭐 개나리도 좋고 진짜 전략적으로 대규모로 키워서 네. 이렇게 관광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전 식장산에 가보면은 진달래나 뭐 철쭉 같은 것들이 좀 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트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 145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대전에서는 9개 대학, 충남에서는 13개 대학이 동참하게 됐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대학 자체 예산을 통해 재학생은 1,000원만 내면 약 5,0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리꾼들도 환영의 목소리 가득한데요. 밥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이런 사업은 언제나 환영이죠. 삼각김밥 살 돈으로 든든한 백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반응 살펴봤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에는 지자체별 지원 또한 늘고 있는데요. 더 많은 학생이 1,000원 이상의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가 운영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되는 자전거 2,500대를 5,000대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또한 QR 단말기 등의 문제를 개선해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자전거를 숨겨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강력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타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근처에는 항상 없어서 이번에는 꼭 개선되기를. 좋은 서비스에 어울리는 좋은 태도를 갖춥시다. 편법까지 쓰면서 타야겠슈.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안타깝게 사망한 고 배승아 양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상시 단속을 벌이자 대전에서만 26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고 특히 주간 단속은 41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줄기는커녕 늘어났다는 게 충격.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바뀔까요?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면 평생 면허 박탈이라도 합시다.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고 배승하양 사고의 가해자인 박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되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충청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공항은 충남의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권 공약이기도 한데요. 윤 정부 1년 만에 다시 충청 홀대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박찬우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우선 수건이었던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산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또 국정 과제도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습니다. 특히 충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다 보니까 서산공항이 개항될 경우에 여러 가지 항공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또 소외됐던 충남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우선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요거는 박수현 수석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우선 굉장히 좀 허탈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때보다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매우 높았던 때이죠. 특히 지난 충청의 아들임을 자처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이것을 우리 충청을 정말 좀 잘 보살피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큰 기대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을 해온 것인데 좀 탈락을 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허탈함과 서운함이 우리 도민들 가슴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만 윤석열 정부 이제 첫 해인데 섭섭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더 다시 노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두 번째 해에 이것을 꼭 다시 또 할 수 있다면 지금 첫 해에 섭섭하면 조금 참아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 도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다시 올해 좀 다시 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탈락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혹시 또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서산공항은 탈락을 했지만 또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면 또 통과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한 번에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서산공항 이 문제, 정말 굉장히 좀 꼭 필요성에 비해서 좀 아쉽고요. 또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보다는 이게 우리 도민들께서 충청 홀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성적인 측면, 감정적 측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역민들이 조금 반발했던 부분은 이게 사실 군 공항을 활용하면 되고 500억 정도면은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다가 또 지금 호남권 같은 경우는 공항이 6개, 그다음에 울릉도 흑산도까지 공항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 서산에 조그마한 공항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평가위원들은 경제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원도에 이번에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0.2도 안 나왔는데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예차 선정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은 꼭
평가위원들의 이런 거에 형평성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산공항은 예. 우리 이제 충청의 수건 사업이고 우리 저 박성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야 없이 모든 도민들이 아주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사안이고 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탈락이라는 것을 좌절로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어떤 국책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첫술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우리가 메꾸면서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뭐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 이제 충청권의 대표 공약으로 서산공항을 집어넣었는데 이번 그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걱정을 했던 것들은 그 사업비의 증가, 그 실제 이제 기재부가 그 점검을 할 때 한 730m까지 이렇게 증액될 것으로 사실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532억 정도로 이제 축소 조정을 했는데 그 경제성은 그 당시에도 0.81 예.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이 종합평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항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적자 경영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히 뭐 걱정을 했겠죠. 그 전에 다른 지방공항 같은 경우도 공항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근데 뭐 활주로에 꽃 좀 그렇죠. 알려놨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적자 때문에 이제 재정에 큰 부담을 줬던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그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타를 신청하면 그때는 뭐 틀림없이 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국책 사업을 예. 우리가 유치를 하거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논리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가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래 이건 해줄 수밖에 없다. 뭐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논리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논리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뭐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는 뭐 당연한 것인데 바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뒷받침할 것이다라고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 전략, 힘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의 공항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건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과 5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어떤 홀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하지만 이 분명하게 강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은 반드시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목소리가 도민들의 서운한 감정이지만 이것이 좀 폭발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지역민의 단결과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이제 광역철도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이제 1차로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산, 울산 광역철도하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는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가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나는 이런 광역철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충청권 입장에서 그 홀대당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영남권,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까지도 전부 그렇죠. 똑같은 그 주요 광역철도인데. 사업들이 비슷한 예. 사업들이 다 통과됐는데 우리만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저희가 그 절차적으로요. 네. 모든 사업은 이제 사업 진행에 그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 우선 그 타당성 조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기재부에 제출을 해서 예. 그 내용이 협의가 되면은 이제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를 신청을 하니까 그건 절차적으로 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국토부의 그 뒤에 그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전체 5개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누락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안에 3건에 대해서도 전부 예타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가 그 다시 예타를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예타가 통과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박수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시도 협력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게 얘기하면은 3개 시도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은 누구도 주도하고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하나의 그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만큼은 연내 예타 신청을 하고 네. 반드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이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정치권 도민들이 여기에 하나의 뜻을 모아서 네.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예. 이게 이제 500억 이상이면 이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줄어서 530억 정도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산공항. 그렇습니다. 한 30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차라리 500억 이하로 사업비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산공항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 예.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광역철도나 이런 것도 역시도 그러한 어떤 그 전략들이 마련에 있어서 좀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히 한 방향으로 밀을 것 같은 확실하게 미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력도 정치력이지만 전략적인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우리 충청권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라든지 또 국가공단이 대전과 이제 그 홍성 내포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육사 이전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대전 충남은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윤석열 정부의 1년 충청 공약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전체 이제 관련되는 사업이 한 예. 1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전의 방위사업청 그리고 이제 아산의 경찰병원 분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산업단지 천안과 홍성 2군데가 이번에 됐거든요.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집권 1년 차에 네. 우리 충청권 공약의 상당수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서산공항이라든지 충청권 그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예타를 잘 준비해서 연내 신청을 한다고 얘기하고 또 국토부나 이 충남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대개는 어떤 뭐 법률이 뭐 제정 개정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장기 국가 계획에 반영이 선행돼야 되는 예.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으로 의욕만 앞세워서 될 일은 아니다. 차근차근 이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이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또 기재부 이런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어서 그 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야 돼요.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뭐 그 사업에 대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든 타당성 조사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그런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이 시기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남았다. 시기가 좀 미도래한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 보세요? 입장에서는 뭐 굳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어떤 평가 이렇게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 정부의 뉴스에서 이 중앙 단위 큰 뉴스에서 보면 지방의 이야기가 사라져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나 그래서 이 지방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크게 어떤 이슈를 만드는 의원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어떤 지방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더 강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호남에도 과거처럼 보면 그게 큰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보이질 않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 1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뭐 그런 반성과 이런 것들을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이 사라지는 이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역 정치권이 정말 전략적으로 지역의 이슈를 잘 발굴해내고 그 지방의 목소리를 이슈를 어떻게 세게 목소리를 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 1년을 보면서 점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방 분권이나 뭐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야 관계없이 우리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죠. 그런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아직 입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협력을 해서 이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최근 이제 아주 핫 이슈죠.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코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서 또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코인 업체로부터 그 로비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불거지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 토론회도 개최하고 뭐 입법까지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매우 곤혹스럽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저희들 주장대로는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만큼 우리가 우위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 자체가 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아주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 김남국 너마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어떤 분노가 당 전체를 지금 전당대회 금품 사건보다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당에서 조사 기구도 만들었으니만큼 이 문제는 우선 첫째 명백하게 간단한 겁니다. 계좌, 그다음에 전자지갑 딱 공개해서 언제 돈이 입출금됐고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이고 김남국 의원이 거래를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다면 그 고점과 저점 시점 어느 시점에 해서 그것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흔적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뭐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뭘 한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본인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지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우선 사실관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의 문제나 게임산업 그 진흥법 뭐 이런 데 대해서 공동 소명하게 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얼만큼 도덕성과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 자금이 출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빨리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공천 녹취 파문과 뭐 잇따른 설화 때문에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내년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왜 이런 선택했을까요? 아마 그 현직 의원이 아닌 점도 본인이 좀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공천받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뭐 그 금전이나 정치적으로 부정 부패에 연루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이제 일종의 설화인데 이 설화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장래가 완전히 봉쇄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두 분이 다 이제 입장문을 내셨는데 태영호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셨고 지금 김재원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가까이 있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뭐 그 김재원 의원이 당을 상대로 뭐 어떤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나라와 당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부분은 예.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 분야만 말씀을 드려보면, 예, 그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 46.3%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F학점, 낙제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대 교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고 14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1%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은 54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최저 6번째 네. 최저인데, 자,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후한 점수를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 지난 1년이었다. 꽤 아픈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난 정부 때 흐트러진 국정 체제를 바로잡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 윤 정부의 정책 실패 부분이라기보다는 국내 여건의 악화, 또 미중 간의 어떤 대립, 뭐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대전 방송이 첫 전파를 탄 지 28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과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